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가졌다가 깨버렸나요? 이런 사연들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정리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케이스가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귀로 들으시면서 시작하세요. 구독, 좋아요. 영상 출발합니다. 청약 통장 깼다가 후회한 사람들. 서울에 사는 구독자님은 5해 동안 2만 원씩 청약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조금씩 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그는 청약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자신이 원하던 지역의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났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다시 가입하려니 초기 인정 금액과 그간의 가입 기간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죠.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에 사는 구독자분은 7년 동안 청약 통장에 돈을 붓다가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해 해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녀가 살던 지역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고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청약 통장을 유지했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구독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례들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필요나 조급함 때문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통장이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티켓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중도에 해지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다림의 지루함입니다. 당첨 확률이 낮아 보이고 당장 필요한 돈이 생기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죠. 또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어차피 청약해봤자 의미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주기를 갖고 움직입니다. 지금 침체기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때가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41년 만에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정말 25만 원씩 넣는 게 모두에게 좋은 전략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청약 통장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깨지 않고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화된 제도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찾아봅시다. 41년 만에 바뀐 청약제도 진짜 혜택일까? 41년 만에 바뀐 청약제도 한번 뜯어봐야겠죠?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무려 41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변화일까요? 우선 납입 인정 금액 상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달 10만 원까지만 청약 납입금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20만 원이 인정됐지만 이제는 3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죠? 지금 이 시점에 41년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배경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택도시기금 확보를 위한 목적입니다. 청약통장에 모인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최근 들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었죠.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에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현실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그에 맞춰 청약 납입금도 현실화했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 변화가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개인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실제로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약 가점이 높아질 기회가 생긴 건 분명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으니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경쟁은 상대평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25만 원씩 납입한다면 상대적인 우위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달 25만 원을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죠. 당신이 모르는 청약의 두 얼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공공청약과 민간청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청약 방식은 같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만 마치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규칙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청약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민간청약은 힐스테이트,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하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공청약은 꾸준한 정기 예금이고 민간청약은 한 방짜리 펀드와 같습니다. 공공청약에서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핵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넣은 사람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넣은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청약에서는 꾸준함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반면 민간청약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민간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치금입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입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1,1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을 채우고 나서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민간 청약에서는 매달 얼마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보다 예치금을 빨리 채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치금을 채운 후에야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을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보다 빨리 1,100만 원을 채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 41년 만에 바뀐 청약제도가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청약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매달 납입금이 커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민간 청약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빨리 목표 예치금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약 성공자들의 사례를 보면 민간 청약에서는 예치금을 빨리 채운 후 기다린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구독자님은 처음부터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고 기다렸더니 3년 만에 당첨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공공청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기다린 경우가 많았죠. 25만 원씩 넣는 게 과연 정답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논리가 항상 맞을까요? 실제 청약 당첨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 심지어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1,000만 원, 2,000만 원 넘게 쌓아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 상당수가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청약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다고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민간 청약의 경우 예치금 이상의 금액은 청약 당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라면 1,000만 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상 넣는다고 해서 추가 가점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막 청약을 시작한 분들에게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 정말 유리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첫째, 25만 원씩 넣어도 기존 가입자들과의 경쟁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미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가입 기간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25만 원씩 넣는다고 해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25만 원을 청약 통장에 넣는다면 그만큼 다른 투자나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모든 돈을 청약 통장에 쏟아붓는 것이 최선의 자산 관리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청약 당첨은 가점 외에도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넣는다고 당첨이 보장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춤형 전략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를 노린다면 예치금을 빨리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1,000만 원, 서울 기준을 채운 후에는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다른 요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신경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의 공공아파트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꾸준히 납입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25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 것들. 청약 통장과 관련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구체적인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선택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자신의 자산과 소득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얼마나 여유 자금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만약 매달 25만 원을 청약 통장에 넣는 것이 부담된다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통장은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공공 청약과 민간 청약 중 어느 쪽을 목표로 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청약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공공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꾸준히 납입하는 전략이, 민간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예치금을 빨리 채우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택을 원하시나요? 공공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선호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셋째,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가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청약통장 잔액의 일정 비율, 보통 90% 내외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죠. 넷째, 청약홈에서 자신의 청약 가점과 지역별 커트라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청약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기 지역은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지역은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가점으로 당첨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세요. 청약 가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입니다. 청약 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 것만이 가점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는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째,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현재 가입 가능하고요. 이미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외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려하세요.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중고주택 매매나 전세 후 매매 전환 등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택 구매 전략을 찾아보세요.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약통장보다 더 중요한 이것. 여러분, 청약통장을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바라보다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높은 가점을 받았다 해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청약만 바라보다가 정작 좋은 매물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구독자님은 10년 넘게 청약 통장을 유지했지만 계속해서 청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변 지역의 시세와 개발 계획을 꾸준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매물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고 3년 후 해당 지역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정부 정책, 금리 변동, 지역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죠.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진정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갑자기 주목받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시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모든 선택지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중 하나일 뿐, 구축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청약을 통한 새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가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 더 가치가 높은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심 지역의 매물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세요.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면적, 비슷한 조건의 매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개발 계획과 교통 인프라 변화에 주목하세요. 새로운 지하철 노선, 대형 쇼핑몰 입점, 학군 변화 등은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셋째, 부동산 관련 뉴스와 정책 변화를 체크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정책 발표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세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중개사들은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가장 빨리 캐치합니다. 결국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청약통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경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청약을 통한 새 아파트 구입보다 좋은 입지의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 후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가족 구성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직장은? 소득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의 시작입니다. 청약은 기본적으로 장기전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높은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주거 상황과 자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을까? 만 고민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10년 후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약통장은 꾸준히 유지하되 다른 투자와 균형을 맞추세요. 모든 돈을 청약통장에 쏟아붓는 것보다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더 빠르게 모으려면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청약 가점을 올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청약 가점은 하루아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그로 인한 부양가족 수 증가를 청약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예측해 보세요. 10년 후에는 어떤 지역, 어떤 주거 형태가 인기를 끌까요? 재택근무 증가로 직주 근접성의 중요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학군보다 주거 환경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7에서 10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합니다. 지금이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조정기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체기에는 매수 기회를 노리고 과열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다섯째, 청약 외에도 다양한 내 집 마련 경로를 열어두세요.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 매매, 경매, 전세 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옵션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여섯째, 금융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세요. 모기지 대출, 금리 변동, 세금 정책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지식은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차이 등을 이해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상황과 목표는 변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재정 상황, 주거 목표, 청약 전략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반대로 모든 돈을 청약 통장에만 쏟아붓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청약 통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41년 만에 바뀐 청약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매달 25만 원씩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 청약을 노리는 분이라면 매달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 청약을 노리는 분이라면 예치금을 빨리 채우는 데 집중하고 그 후에는 다른 가점 요소를 높이는 데 신경 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죠. 둘째, 청약 통장을 아직 개설하지 않은 분들. 지금 청약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청약 통장을 해지할까 고민 중인 분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 다른 대안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가점이 모두 사라지니까요. 이제 몇 가지 다양한 상황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으로 결혼 계획은 아직 없고 당장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청약통장은 꾸준히 유지하되 모든 돈을 여기에 쏟아붓기보다는 다양한 투자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예치금 서울 기준 1,000만 원을 채우고 그 외의 자금은 다른 투자에 활용하세요. 두 번째 케이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향후 5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청약 가점을 빠르게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다양한 청약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 케이스,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원하는 경우. 지방은 서울보다 청약 경쟁이 덜 치열한 편입니다. 공공 청약과 민간 청약 모두 가능성이 있으니 지역 개발 계획과 분양 일정을 잘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세요. 때로는 청약보다 구축 아파트 매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어떤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인가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또는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여러분은 25만 원씩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깨지 마세요. 하지만 무조건 25만 원씩 넣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현명한 전략으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